네,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어,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유, 제가 그냥 매번 시험 보고 나면 우리 수험생들 얼굴 보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아프고, 또 긴 시간 고생하셨던 거를 옆에서 이렇게 봐와서 제가 누구보다도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시험 잘 보셨죠?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그 시험을 못 보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험은 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아니 뭐 씨발 사람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6월에 또 지방직 서울시 시험 있잖아요. 또 그때 절치부심해서 또 우리 신발끈 잘 동여매고 또 그때 또 좋은 성적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또 낙심하시는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신 시험생분들보다는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본 수험생들에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제 서론을 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22년 4월 2일에 시행된 국가직 공무원 9급 한국사 시험 해설을 시작할 건데요. 제 해설 이후에도 우리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그 아주 그냥 그 저 빼고 아주 대단한 우리 스타 선생님들이 또 뒤이어서 해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또 우리 지방직 서울시 시험 남았으니까 이게 출제 경향을 또 잘 분석하는 것이 우리 2개월 정도 있다가 보는 또 시험 대비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디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해커스 공무원 국가직 해설 라이브 방송 강의와 좀 오늘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떨리고 막 좀 그래야 되는데 씨발 뭐 하나도 안 떨립니다. 한번 좀 보시죠. 자, 먼저 그동안 시험 공부 매진하신 수험생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한국사는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난이도가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본 시험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 2021년 지방직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고 작년 국가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이라고 보여지는 게 한 문제도 없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수험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완성도가 떨어지는 수험생들은 어려웠던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이 한두 문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 문항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싶고요. 가책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학습 상태가 완성되지 않았던 수험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학습 완성도가 떨어지는 수험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항들 9번 문항인데요. 가책형 기준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역사서 고르는 문항인데 실제로 이 역사서를 고르는 문항은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이 문화사 파트 암기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매우 힘들어 하시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까다롭다라고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항,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사료를 분석하는 문항들이거든요. 9번, 10번, 16번이 이 사료 분석형 문제들인데 10번 문항은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한전론을 사료로 제시하고 박지원 선생의 다른 저서를 고르는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료 완성도가 좀 떨어진 분들은 이게 한전론 아닌가? 뭐 이렇게 푸는 좀 수험생들도 있었으리라고 보여져요. 근데 해당 그 10번 문항의 사료는 정확히 박지원의 한전론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선생의 저서를 고르면 되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항은 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우리 해커스 기출문제집에 고구려 삼국시대편에 2019년 기상직 9급 문제로
출제되었던 사료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이 16번 사료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 그러나 이 사료를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혹은 기출을 준비했더라도 이 사료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이 사료를 봤을 때 뭔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사료를 분석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도림이라는 승려를 자료에 제시하고, 이 도림이 백제 계로왕, 계로왕의 이제 첩자로, 고구려 승려인데 백제에게 이제 첩자로 보내지는데, 그 도림을 백제에게 첩자로 보냈던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이 왕은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9번, 10번, 16번 학습 완성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까다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학습 완성도가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항들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은 그 가책형 기준으로 그 2번 문항인가 3번 문항에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 이거 찾는 문제를 까다롭다 뭐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학습이 안 되신 겁니다. 어떻게 부여 능산리 고분에 돌무지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 선지거든요. 근데 그걸 못 골라내셨다는 거는 그만큼 문화사 파트에 대한 학습 완성도가 본인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출제 문항 그 비율을 좀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는 2022년 국가직 문제에서도 정확히 7문항이 출제돼서 막강한 비중을 출제 비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가직 준비할 때 마무리 근현대사 특강을 할 정도로 제가 근현대사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번 연도에도 근현대사는 막강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 근데 좀 다소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나 학습 완성도가 높은 수험생들 입장에서 다소 안타까운 거는, 근현대사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기 지금 선사 문제 한 문제는요, 철기시대 여러 나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전동영 모의고사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좀 유적지 좀 그만 외우라고? 말도 그냥,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응? 물론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유적지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과거 기출문제에서 막 의학하고 쓰러졌던 그 의학 죽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즘의 유적지는 딱 보면 이게 구석기구나, 이거 신석기 유적지네, 이렇게 해서 뭉태기로 유적지를 주고 시대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적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시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외웠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이 시대가 변하는데 이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어려웠을 때 뭐 이런 그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수험생들 어렵게 문제 나왔을 때 한 문제라도 맞추게 하려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을 막 시키는데, 제가 마지막 날도 얘기했죠.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 핵심 문항들을 회독하는 게 중요하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누차 몇 번을 얘기해요. 이제 믿겠어요? 물론 어렵게 있는 문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오는 문제는 같이 틀리는 거니까, 합격권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같이 틀리니까 그렇게 개의치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선사시대 문제는 이건 철기시대 여러 나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고대사 문제가 최근에 보통 3문제 정도, 안 나올 땐 막 2문제 정도도 나오랬거든요. 근데 고대사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왔고, 특히 이 문화사 부분에서의 이 2문제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여기 밑에 보면
고대 문화사 두 문제,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도 문화사 문제가 두 문제. 이것도 두 문제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반반씩 나눠 갖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려의 문화와 조선의 문화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문제를 못 푸는 문제예요. 역사서 문제인데, 고려 가에는 조선시대 고려 역사 가에는 고려시대 역사서를 주고 나에는 조선시대 역사서를 주는 문제라서 반반씩 지금 나눴고요. 그리고 뭐 정치사에 많이 비중이 몰려 있다. 우리 토지제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마디 할까요? 샹 토지제도 안 나왔다. 그리고 고려 수치제도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너무 좀 평이했다. 대동법을 고려시대 수치제도에다 넣어놨으니까 좀 평이한 경제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여기 비어있는 거 이렇게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가직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다고 해서 6월에 보는 지방직 서울시 문제가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출제 비중이 이 정도를 되고 있으니까 내가 취약한 부분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항 비율이 이렇게 높은 정치사 비중이 좀 취약하다, 그러면 거기다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학습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좋겠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 근현대사 파트는 7문항이 출제되면서 아직도 공무원 시험에서는 막강한 시험 비중을 가지고 있는 단원이다. 이렇게 국가직 총평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중간에 이렇게 텀을 준 거는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좀 잠깐 끊었다 가야 돼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각에 안치하였다. 목각 입구에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이게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죠. 제가 기출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고 옥저에 대한 문제에서 사료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이 골장제예요. 골장제. 옥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 뭘 찾으라고 했죠? 옥저. 그러니까 선지에서 옥저 문제. 제가 이 철기시대 여러 나라 문제 유형은 똑같다고 그랬죠.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사료를 주고 나라를 찾게 한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옳은 설명, 틀린 설명 뭐 이런 거 찾는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유형이 바뀌지도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발췌한 것. 1번이 정답입니다. 민며느리제. 이거는 옥저에 있는 혼인 풍습이죠. 그 다음에 제가가 별도로, 이 제가라는 건 가들이란 얘기예요. 가. 제가는 제가회의, 고구려, 정신 차리고요. 사출도를 다스렸다. 이건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존재하고, 이 소도는 이제 사만의 벼릅인데요. 이 소도에는 천군이 있죠. 그래서 신지, 견지, 읍차, 부레로 불리는 군장이 있고 또 천군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재정 분리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사만의 특징입니다. 이건 사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던 것은 동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옥저에 대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2번 보시죠.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유네스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유네스코 문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2015년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 백제 역사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익산 이 세 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백제 문화재를 묻는 거지,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 뭐 세계 기록유산이 아닌 것.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말만 유네스코라고 해놓고 유네스코 문제 아니에요. 이건 백제 문화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미륵사지, 익산이죠. 익산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 이게 아주 중요하죠. 미륵사지 석탑은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그 복원이 됐는데, 목탑 형태가 석탑 형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그 시기에 나타났던 석탑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림사지에는 백제 5층 석탑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고, 뭐 균형미, 조화미 이런 게 매우 뛰어나서 일본 탑 양식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그 나당 연합군 배울 때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소정방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다 평제,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글씨를 새기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 전까지도 이걸 평제탑이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데 답은 3번인데, 이 능산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부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능산리 고분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데, 그러니까 이 계단식을 빼고라도 돌무지 무덤, 이 돌무지 무덤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게 백제 무덤 중에는 석촌동 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우리 고분 배울 때 석촌동 고분, 이게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고구려의 무슨 무덤이 이렇게 생겼죠? 장군총. 그죠? 장군총의 영향을 받아서 백제 석촌동 고분이 만들어지는데, 백제는 공주와 부여, 그러니까 웅진 시기와 사비 시기로 넘어가면 무덤 양식이 뭘로 다 바뀐다고 그랬어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죠. 그리고 공주도 아니고 이게 사비인데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말 이런 걸 틀리면 어떡하십니까? 물론 틀리신 분들 지금 자책하지 마시고 제가 반성하고 각성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꼼꼼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고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이거. 그 다음에 4번, 무령왕릉에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죠. 그래서 뭐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뭐 이런, 이게 무령왕에 대한 어떤 이 주인공을 알려주는 그 중국에서 내린 직호가 그대로 써져 있는 무덤입니다. 뭐 토지신에게 토지를 샀다, 뭐 이런 것도 적혀져 있고, 돈꾸내미도 거기에 올려져 있고, 다 맞는 설명이고 3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사관원은 간쟁,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시행 반려, 이런 봉박권을 가지고 있는 양사, 크게 보면 3사 중에 하나고요. 언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교지를, 조선시대 때 교지를 작성하는 곳은 예문관입니다. 연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부, 이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농으로 그랬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 그럼 한성부 장관이 판윤인데, 그럼 한성부 판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호호. 그래서 나도 하고 싶다, 뭐 제가 그랬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 사료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시정기는 뭐냐? 이 시정기는 관청의 업무 일지가 있어요. 각 관청의 업무 일지, 등록이라고 합니다. 뭐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록, 호조 등록, 병조 등록, 하여튼 모든 이 관청에는 업무 일지, 관청 업무 일지인 등록이 있는데, 이 등록을 정기적으로 편찬하는 게 바로 시정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편찬하는 겁니다. 실록 편찬을 위해서. 이 시정기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춘추관에서 시정기를 편찬합니다. 한성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 춘추관은 지금 실록을 편찬하는 곳이죠. 조선왕조 실록, 이걸 편찬하는 곳이고,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곳은 어디냐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승문원이 됩니다. 승문원, 승문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연결이 다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이것은 연통제? 비밀 행정 조직망?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써있네. 죄송합니다.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이 교통국이 뭐 또 이 정보, 통신, 그 다음에 뭐 군자금도 연통제와 같이 모금을 하고 그러죠. 외교선 전문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이것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과 무장 투쟁 노선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923년에 국민대표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행정 조직망입니다. 그러면 이 간은 임정이죠. 임정. 제가 수업할 때 독립운동사는 뭐 중심으로? 임시정부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마 이거 시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선생님들 막 여기 노량진 뭐 100% 적중 뭐 이런 거 하면서 맨날 또 광고하고 그럴 텐데, 그쵸? 이걸 100% 적중을 못 시키면 이건 강사로서 뭐 코박고 죽어야죠. 이런 문제들.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쵸?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강사들도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좀 또 이제 보세요. 이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두 문제라도 틀린 수험생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외교운동을 위해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두었다. 그렇죠. 이 구미위원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죠. 그 위원부는 두 개 있잖아요. 이 구미위원부하고 그 다음에 주파리위원부. 근데 이 파리위원부는 그 외교 특사라고 했던 김규식이 묵었던 호텔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체크아웃 하면서 없어져요. 사실 제대로 된 이 외교 외교 지금 대사관 정도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승만이 여기 있었던 거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비밀결사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의군부를 만들었는데 독립의군부는 1912년에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고 임병찬이라는 의병운동을 했던 분이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실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이 추진됐던 것도 1908년이에요. 이건 정미의병 때의 사실이거든요. 정미의병 때 있었던 일을 임시정부가 어떻게 주도합니까?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세상에 4번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대한매일신보가 만들어진 것도 1904년이에요. 2번 3번 4번은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보시죠. 스님 문제 한 문제 나왔네요. 그렇죠? 원래 스님 문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절에 가서 기도했었는데 농담입니다. 이거 안 웃겼어요?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런 거 되게 웃긴데. 됐어. 자, 다음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부석사? 경북 영주 부석사? 비롯한 여러 사원. 나 이것도 알아, 그치? 우리 그 양양에 가면 낙산사 그 속초 갈 때 들리는 그것도 이분이 만들었지.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이 만류한 일화, 그렇죠? 백성을 동원해서 성곽을 쌓는 일보다 민심의 성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해서 이 일화로 유명해진 건 의상이죠. 베스트 드레서. 그 다음에 진골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선덕왕에게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게 진흥왕 때 대국통이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덕여왕한테는 진흥왕 때 아니죠. 선덕여왕 때, 죄송합니다. 선덕여왕 때 대국통을 역임했고, 또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건의했던 것은 누구의? 자장이죠. 자장. 그죠? 동생 이름이 예상되는. 1번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 원효.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일심으로 문신한 아저씨들 많이 있었는데 다 원효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는 이거네요. 일즉다 하나가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다.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윤회죠. 윤회. 하나와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그렇죠? 제가
반야심경 그거 축약한 거 얘기 줬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소멸하니 이것 또한 소멸한다. 제가 인터넷 게시판 글 올리면 수험생분들에게 마지막 하는 문구인데, 그쵸?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존재합니다. 윤회죠, 윤회. 이게 정답이네, 의상. 그 다음에 3번. 나는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쓴 거는 해초입니다. 쉽네요, 좀. 그쵸? 나는 이론과 실천을 가양조하는 교광. 이 교광겸수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는 이론인데, 이건 고려시대 의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내외 겸전, 교관 겸수, 이런 건 의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6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왕이 뭔지 찾아보면 되죠.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아는 사람 나왔어. 나 이 사람 알아. 대조영이 주군이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이라고 했다. 대조영이 고왕이죠. 죽고 나서. 아들, 그러니까 대조영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도 모르는데 아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안 되고, 아들도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치? 무왕이에요, 무왕. 대무에 무왕이 뒤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제가 동북 쪽으로 영토가 확대된다고 그랬죠. 이거 확인사살이다. 그지?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인안, 대흥, 보력, 건흥. 오케이? 인안은 무왕, 대흥, 보력은 문왕, 건흥은 선왕의 연호죠.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대는데 이게 두 분이야. 문왕도 되고 그 다음에 성왕도 돼. 왜냐면 문왕은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여기서 동모산이야 이거, 또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수도를 상경으로 옮겼다는 것은 중경이 상경으로 옮겼으니까 문왕도 되죠. 그 다음에 동경으로 옮겼던 수도를 다시 상경으로 옮긴 거, 이게 성왕이니까 상경으로 옮겼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1번 선지에 부합하는 왕은 문왕과 성왕이다. 2번, 우리는 지금 무왕 찾는 거예요. 2번,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선왕. 장문유를 시켜 당의 등주. 그렇지, 이거지. 공격. 제가 무왕의 무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죠? 이게 무자잖아. 싸울 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했던 건 대조영. 발해를 건국한 왕은 대조영. 3번이 정답. 발해 문제치고는 쉽습니다. 작년 국가지 문제에서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의 지도에서 위치를 주고 내는 문제, 그 작년 국가직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발해 문제는 좀 문제가 출제가 연속으로 되고 있긴 한데 문제가 좀 쉬웠다. 가라 국왕 때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그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에 완성되죠. 세조 때 시작돼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왕 때에 속대전을 편찬했다. 영조, 속대전. 영조가 쏙쏙쏙, 하여튼 쏙 들어가는 건 다 영조야. 영조 쏙 대전 쏙 오레이 뭐 이런 거, 그치? 괜찮은데 수업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대전 다대는 정조. 이 통편이 뭐라고 그랬지? 통합해서 편찬했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해서 편찬했다. 그리고 라떼에는 대전 회통, 모아서 통합했다. 회자가 모을 회자, 모아서 통합했다. 이게 흥선대원군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건 고종때겠죠. 그러면 그대로 다 나왔네. 가, 성종, 나, 영조, 다, 정조, 라, 고종. 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했던 건 성종.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찾으셔야 돼.
그다음에 나 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 그렇죠. 붕당의 어떤 이 근거지 탕평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 붕당의 어떤 그 이념들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곳이 서원이니까. 그래서 산림의 존재를 무시하면서 이걸 대폭 정리했던 건 영조죠. 그 다음에 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 그 사도세자 무덤이 제가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원래 어디 있었냐면 그 저기 뭐야, 나 이게 말할 때마다 이게 헷갈리더라. 서울 시립대 그 지금의 그 배봉산 거기 밑에 그 사도세자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 수원 화성 수원 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옮겨서 이렇게 혈융이라는 혈융원이라고 하죠. 정조에 대한 화성 축조.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된데 이 삼정이정청은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뭐 할 때? 임술밀란 할 때 배웠잖아. 임술밀란이 터지고 그 임술밀란의 어떤 그 봉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봉책이었지만 봉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삼정이정. 삼정의 문란 이정 바로 잡는다 이거 아니야? 바로 잡는다. 그럼 임술밀란 때야. 임술밀란 직후에 이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요거 봐봐. 요게 요건 철종이네. 철종. 그치? 요 이듬해 고종이 즉위하니까 요건 철종 때다. 그러면 요게 틀렸네. 4번이. 요건 고종인데 이게 철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밑줄 친 사건의 명칭은 그랬어요.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정암 조광조, 사림의 심장, 사림의 상징. 기억나십니까? 사림의 심장, 사림을 움직였던 사림의 상징 같은 사람이죠.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 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림은 큰 피해를 입었다. 기묘.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에? 조광조의 기묘한 죽음. 무오, 갑자, 연산군 4년, 연산군 10년, 중종 15년, 명종 즉위년 이렇게 일어나죠. 정답은 2번. 정말 사화 문제 중에서 이렇게 내면 우리는 조선시대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 사화를 이딴 식으로 내면 안 되죠.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무슨 수능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서 사화를 이런 식으로 내면 좀 쉬었다는 얘기예요. 좀 쉬었다. 그 다음에 9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꼽았던 문제 9번, 10번, 16번 문항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전하께서 옛 사설을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 역대의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는 망연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왕도 역사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학사대부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공부 좀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오경과 제자백과서 뭐 이런 진안의 역사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 역사서야. 근데 중국 역사서는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나라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거야. 망연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야. 심알을 알지 못하니 심이 통탄이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잘 알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모른다 이거지. 하물며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죠.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서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범엽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에는 상세하고 국에는 소략하게 써서, 그러니까 한서나 당서에 있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서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줘 해야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삼국의 역사서를 이런 열전 이런 거 같이 좀 자세히 이런 게 포함된 자세한 책을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번을 설명했냐 우리 기출문제 풀 때, 그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인종 23년 1145년에 만들어진 편찬된 김부식에 의해 편찬된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 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김씨의 신라가 남쪽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우리나라에서 남북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책이 이 책인데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이 역사가 없다. 발해고 가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서사시다. 이건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입니다. 무신집권기 때 쓰여진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가는 삼국사기예요. 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했다. 이건 일련의 삼국유사입니다. 나는 만주지역까지 그렇지. 발해의 역사 진행이 어디서 됐어? 만주잖아. 그러면 남북국이라는 말을 쓰는 그 역사적 의미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발해고 조선 후기 책이죠. 그 다음에 이종유의 동사 이런 책들, 고구려, 부여 이런 나라들 중심이 되어 있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그 다음에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쭉 다 쓴 책, 조선 초기에 처음에 이 통사 체계가 확립됐는데 이 책은 최초로 써진 책은 동국통감이에요. 성종때. 우리 동동동 국악삼 할 때 동동동 할 때 배웠던 거죠. 동동동. 동국통감이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는 처음으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장편으로 쓴 책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있어요. 조선 후기 가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쓴 역사서는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최초의 책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무튼 발해고는 아니에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0번. 자, 이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죠.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이 뭐냐 이거예요.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이 겸병은 그 소작하는 거예요. 소작. 겸병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소작을 주는 거죠. 겸병하라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 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여러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일가구 다주택자야. 근데 이거를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만 하는데 그 욕할 필요 없다. 이건 법이 부실해서 그렇다 이 얘기야. 찬성. 저도. 저도 찬성이에요. 이거 뭐 이상하게 무슨 뭐 돈 많은 사람 막 공공의 적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건 법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자, 토지의 소유를 제한한다. 이게 이제 한전론이에요. 그죠? 토지를 제한한다 이거예요.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그러니까 어떤 이 면적을 초과해서 소유한다. 자는 더는 토지를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 상한제예요, 토지 하한제예요? 토지 상한제죠. 아유, 이게 어떻게 이익이야? 이익의 토지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하한제잖아. 영업전이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고. 영업전은 매매를 못한다 이 말이 나오지. 영업전이 어디 있는데 여기? 응? 영업전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매매를 허락한다 이거지. 영업전이 없잖아. 이건 토지 상한제잖아요. 이 박지원의 한전론은 이걸 가지고 우리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때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방법이죠. 이 법령이 봐봐. 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 법이 소급하지 않겠다 이 얘기야. 소유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광대한 면적이라 해도 불문에 붙인다. 자손에게 분급해 주는 것은 허락한다. 만약에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법령을 공포한 이후의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백성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돌려주고 관에서 적발하면 관에서 몰수한다 라고 한다. 수십 년에 못 가서 전국의 토지 소유는 균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정하면 이 토지를 뭐 예를 들어서 몇 제곱미터로 정하면 이거 이상은 못 가지면 나머지 토지는 다 분급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그럼 박지원의 책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반개수록은 삼계탕을 못 드시는 분이죠. 죄송합니다. 반개가 호예요. 반개 유영원 선생님. 이게 박지원. 목민심서는 정약용.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죠.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이건 제가 문제 풀 때 키워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제 문제풀이 방법은 키워드 문제풀이 방법은 아닌데,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경찰제를 시행했다. 헌병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 범죄 직결내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은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 3.1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정책을 전환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운동이 벌어진 때까지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료가 어딨니?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 시기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뭐라고 불러? 무단통치 시기라고 부르지. 그럼 무단통치 시기에 해당되는 것, 옳은 것. 토지조사령 1912년에 공포되지. 이게 정답. 창씨개명은 조선민사령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조선민사령이 원래 1912년에 제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된 거는 1939년이야. 그리고 창씨개명이 이거에 의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창씨개명이 실시된 거는 1940년. 그럼 40년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 한국신민학교의 약자죠. 이건 41년이야.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때 심상소학교로 이름이 바뀌고 이 심상소학교가 41년에 국민학교로 바뀐다. 전쟁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1938년에 제정이 된다. 정답은 1번. 12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1930년. 제가 앞에 뭐라고 했죠 지금?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독립당을 결성했다. 이게 이제 한국독립당이 충칭에서 1940년에 만들어지죠. 민족주의 세계 정당을 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항일운동을 주도했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협상 48년 4월 평양에 방북을 했죠. 그러면 김구 선생님이네. 그렇죠? 백범 김구,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남북협상. 그러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운형. 여운형. 김규식. 여운형이라고 하면 돼요.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건 여운형이네 또. 몽양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장항일 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군단이 1914년에 만들어지는데요.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독립군. 미주에 있던 유일한 독립군이죠. 박용만. 평상시에도 군복을 입고 다녔던 분으로 제가 얘기했었죠. 4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그렇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지. 왜? 김구 선생님은 우익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이런 걸 결성하잖아요. 이게 정답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활동. 좀 제가 생각할 땐 김구 선생 문제 중에 요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좀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13번 제헌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제헌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죠. 1948년 5월 10일에 최초 우리나라 선거를 통해서 개원이 되고 1950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제헌국회에서 있었던 법령 3개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 제헌국회와 관련된 법입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거해서 반민족처벌특별위원회, 행위자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이건 그러니까 해방이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48년 8월 15일에 수립되고 나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49년 6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것을 국가가 유상 매입해서 유상으로 분배해주는 49년 6월 시행된 거는 50년 3월에 시행됩니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처리법,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공장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법이죠. 처리하는 법이 귀속재산처리법 49년 12월. 요게 제헌 국회에서 했던 일이에요. 정답은 1번. 한일 기본조약이 65년에 체결되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놨다? 이거 하는 게, 이 한일 기본조약 체결이 65년에 이루어진가 이걸 반대한다는 건 64년 뭐 이럴 때 일어나죠. 62년에 김종필 오이라 회담 이후에 64년 63 항쟁 뭐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통일의 3대 원칙이 언급된 7.4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이게 유신헌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개헌안, 이게 7차 개헌이에요. 7차 개헌이니까 이게 72년 10월 유신이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비슷하게라도 붙여놔야 되는데 좀 선지가 너무 쉬워요. 선지가 너무 쉽다고. 1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고 했다. 제가 이거 막 얘기해 줬는데 그쵸? 좀 연결을 해줘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파견돼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름아름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억나죠? 그래. 저희는 교회에서 파견되어서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래 그럼 죽어라. 그래서 죽고 그게 병인 박해죠.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 박해 1866년에 일어나죠. 병인 박해를 일으켰다.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러난 그는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났다. 흥선대원군. 너무 쉽네요. 이 사료가 흥선대원군을 찾기에는 너무 쉬워요.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섭정을 하거든요. 물론 이모군란 때 잠깐 집권하면서 통리기무 아문을 폐지하고 다시 오군영을 부활시키고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감안하면서 보죠. 자,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된 건 미국과 수교를 맺고 나서,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되는데 이게 그래서 보빙사가 파견되죠. 이건 1883년에.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흥선대원과.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웠는데 이 척화비가 언제 세워지냐면 신미양요 직후. 신미양요 직후에 세워지죠. 신미양요는 1871년. 이 직후에 세워지니까 여기 봐요. 여기 정답이다. 국경을 획정하고 백두산, 이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백두산 정님이 숙종 1712년 그냥 아이폰을 썼다 이래도 틀려. 알겠어? 다 숙종. 통리기무아문을 80년 연도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게 근대적 개혁 추진기구죠.
이것도 관련이 없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이렇게 다 진행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응? 이게 15번인가? 그럼 아까 전에 제가 15번이라고 해야 되네. 이게 잠깐만. 아까 전에 이게 좀 어려운 문항을 16번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이거 15번이야. 15번. 이거 15번. 16번이 아니고 PPT를 좀 잘못 제작했던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 하는 일이. 15번.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백제 계로왕은 계로하다가 죽은 왕이죠. 계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온 거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뭐 이게 뭐 바둑 잘 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지? 정우성, 그다음에 권상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화 보면 그분들 바둑 잘 뒤죠. 계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대요. 계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을 쌓고 뭐 그 안에 궁실 누각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 바둑을 잘 둔다고 같이 뒀더니 이제 이 도림한테 계로왕이 푹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도림의 말을 듣고 뭐 이런 이제 토목공사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죠?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공고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와서 그 실정을 이 사람에게 이제 알린 거예요. 첩자였나 보지. 기뻐하여 이 백제가 이런 어려워진 상황을 알고 이제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눠줘서 실제로 군사를 보내서 쳐서 계로왕을 죽이죠. 그럼 계로왕을 죽인 왕이 누구냐 이거야. 이 사료를 몰라도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때 죽잖아요. 계로왕이. 장수왕의 업적을 물어봤는데 평양천도를 답으로 했으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한 건 194년 고국천왕 때.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군현 세력을 몰아낸 거는 314년 13년 미천왕.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친 거는 400년 광개토대왕 때. 정답은 1번. 1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것도 어려웠으려나? 근데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부러 안 골랐는데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문화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제가 고려 문화사 중에서 이거 수업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의 맛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을림 양식 기둥이고 1972년 보수공사 중에 공민왕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주심포 양식의 맛배지붕이야. 야, 서울 흥인지문은 이거 동대문 아니에요? 설마 동대문을 공민왕 진짜 이건 조선 태조. 정답.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것도 맞긴 맞는데 고려시대 건축물이 맞는데 주심포 다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도 이거 조선 초기. 예전에는 태종이라고 강력히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사료들이 좀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논문들이 막 나오면서 요즘에는 이게 태종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선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17번. 가단체 봅시다.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러시아의 이게 독립협회를 만든 거죠. 협회를 만들었다. 독립협회는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간섭과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독립협회는 아관파천 직후니까 1896년에 설립이 돼서 1898년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교육입국조서는 이게 2차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는 문서거든요. 1895년 2차 가보개혁. 뭐 전혀 상관이 없죠. 독립협회 이전이니까. 그렇죠.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여기다 독립문을 세운 게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수 이거 2차 가보개혁이잖아요. 똑같죠. 이거 1번이랑. 발표된 거는 1895년 1월이에요. 이거는. 제정된 건 12월이고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 웬일이니 국채보상운동.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선지가 좀 아쉽습니다. 18번 가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무신정권의 몰락 1270년 개경환도 공민왕 즉위 1351년 원간섭기가 고려 말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가시기는 원간섭기네. 그지? 우리 매핑할 때 고려를 크게 5등분 했었는데 망건당은 충선왕이니까 오케이. 충선왕이 만든 거잖아. 원간섭 맞고. 물론 충수광 때 충선왕이 만든 건데 그런 거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정동행성은 동쪽을 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일본 원정을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든 건데 2차 일본 원정과 관련돼 있어요. 자, 충렬왕이에요. 1차 원정은 뭐 둔전 경략사 뭐 이런 게 만들어졌죠.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었다. 이거는 공민왕 때잖아요. 근데 여기 공민왕이 즉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죠. 뭐 즉위 전에 이걸 어떻게 해요? 공민왕이 업적인데. 제왕후기가 저술된 건 충렬왕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앞에 다 충자가 들어가는 왕들이니까 원간섭기 때 왕들이죠. 정답은 3번. 19번. 밑줄 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수조권이죠. 이 권리가 수조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죠. 전식과라는 제도가 있었다. 농민은 소를 이용해 기피가리를 하기도 했으며 12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 나라는 고려입니다. 이 나라의 말기에 직파법 대신 이항법이 남부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충정왕 때 이암에 의해 중국 농서인 원나라 화북지방 농서인 농상집여도 소개되었다. 그러면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3사, 호부 등이 있었죠. 3사. 화폐, 곡식, 출납을 담당하는 뭐죠? 회계. 그 다음에 이병호형 예공 할 때 그 호부. 곡물 부과 기준이 가오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공납을 부과하는 기준이 그럼 이건 공납이 전세화된 거네. 토지세는 전세잖아. 공납이 전세화됐던 세금은 대동법이란 말이죠. 대동법.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작이 돼서 숙종 때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이건 조선시대죠.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맞고. 향부곡소라는 행정구역의 주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맞죠? 물품을 생산했다. 조선시대 때는 향부곡소가 다 없어지잖아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향부곡은 통일신라 때인데 소는 고려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지? 20번.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신미양요는 1871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이 1894년 6월이니까 이렇게 쓰면 을사늑약이 체결된 건 1905년, 정미의병이 발생된 건 1907년, 오페르트 도굴 미수사건은 1868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이니까 정답은 4번이 가운데 들어가면 되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어. 그 2개월 있다가 시험 남은 거 알죠? 파이팅 하셔. 막 이러고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에이 나는 안 돼 이러지 말고 또 그냥 혼날 거야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오늘은 좀 쉬세요. 우리 해커스 공무원 이어서 계속 해설이 있으니까 어디 자리 이동하지 말고 좀 계속 좀 우리 해커스 국가직 해설 강의 계속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지방직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 좀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좀 잘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